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LA 클리퍼스 댈러스 매버릭스의 1라운드 프리뷰를 예상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가장 좀 기대를 모으는 매치업, 가장 좀 치열한 매치업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자, 우선 LA 클리퍼스는 댈러스를 상대로 2승 1패로 앞서 있습니다. 자, 시즌 성적 차이는 뭐 4번 시드, 5번 시드, 플레이오프 트리 가운데 가장 기량 격차가, 전력 격차가 적잖아요. 딱 1승 차이였습니다. 그래서 LA 클리퍼스의 스타일을 살펴보면 오펜시브 레이팅은 전체 4위였어요. 디펜시브 레이팅이 전체 17위, 넷 레이팅은 전체 7위, 플러스 3.4였고 페이스는 느린 팀이었습니다. 97.2로서 20위. 댈러스 매버릭스도 클리퍼스와 비슷한 부분은 있어요. 왜냐하면 오펜시브 레이팅에 비해서 수비 레이팅이 좋지 않았지만 PJ 워싱턴과 그 다음에 데니얼 게포드가 가세한 후반기에는 댈러스 엘리트 수비팀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즌 전체로 놓고 봤을 때는 디펜시브 레이팅이 18위지만 플레이오프를 치는 이 시점에서 댈러스의 수비력은 탑 10 안에 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넷 레이팅도 플러스 2.2였지만 후반기는 확연히 달랐고 페이스 자체는 빠른 팀입니다. 제이슨 키드 감독이 지난 시즌과 비교해서 가장 많이 바뀐 게 뭐냐면 공격 템포예요. 지난 시즌 제이슨 키드 감독의 댈러스는 페이스가 고작 28위였습니다. 완전 느린 보팀. 그 다음에 2021-22 시즌은 무려 꼴찌였어요. 그러니까 세워놓고 공격한 거야. 근데 카이리 어빙과 돈치치가 서로 공존하고 데릭 라이블리 2세처럼 빠르고 날랜 선수들이 들어오니까 멈출 필요가 없는 거야. 그리고 멈추고 좋은 성과를 냈냐? 아니었잖아요. 당장 지난 시즌 플레이오프 탈락이었고. 그래서 가장 큰 변화는 제이슨 키드 감독이 올 시즌부터는 달린다. 그래서 제이슨 키드 감독 본인도 현역 때 제일 잘했던 플레이가 뭐냐면 달리는 농구였어요. 키드 감독이 달릴 때 캐년 마틴, 그 다음에 또 초창기에 아마리 스타더마이어, 또 말년에 쇼 메리언 이런 선수들이 펄펄 날았거든요. 그 결과 댈러스의 공격력이 굉장히 다채롭게 바뀌었습니다. 동시에 어빙과 돈치치가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게 된 거고요. 자, 일단 클리퍼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LA 클리퍼스 야투 성공률 전체 6위, 3점 성공률 전체 6위. 그래서 쭉 옆으로 가다 보면 트루 슈팅 퍼센테이지가 59.9%, 전체 7위니까 60%에 가까웠죠. 3점을 많이 던지는 팀은 아닙니다. 33.2개, 전체 21위지만 성공률이 그만큼 뛰어나고요. 하지만 스타들이 많다 보니까 자유투 시도 개수는 괜찮았어요. 전체 12위였고 그 다음에 자유투 성공률도 전체 3위. 이건 사실 플레이오프에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거죠. 워낙 파울 작전이 많고 그 다음에 하드코리를 할지라도 슈퍼스타들은 결국 중요한 순간에 얼마나 내가 자유투 라인에 자주 서느냐, 이게 중요한데 자유투 시도 개수와 성공 개수, 성공률 모두 다 훌륭합니다. 자, 리바운드는 이비차 주바치나 또 혹은 동포지션 대비 아주 훌륭한 리바운더인 폴 조지, 제임스 하든, 웨스트브룩이 있다 보니까 상대보다 0.8개를 더 얻어냈습니다. 그래서 전체 11위고 어시스트가 많은 팀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이솔레이션 위주의 공격이다 보니까 볼의 흐름 자체가 그렇게 좋은 팀은 아닙니다. 자, 스틸과 블락은 나쁘지 않죠. 합이 12.8개. 특히 손질에 능한 그런 윙이 많다 보니까 스틸은 전체 7위, 블락은 딱 중간 15위였습니다. 턴오버, 그 다음에 반칙 관리 능력도 평균 정도는 되죠. 실책은 13.1개로서 13위, 파울은 18.5개로서 14위니까 크게 모난 구석이 없는 팀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수비를 살펴보면 야투 허용률 자체는 46.8%, 전체 12위, 평균 이상은 되고요. 그 다음에 3점 시도, 그 다음에 3점 허용률 자체도 딱 리그 평균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역시도 LA 클리퍼스가 크게 약점으로 도드라지는 부분도 없지만 또 반대로 엄청난 장점으로까지 얘기할 수 있는 수비 포션은 없다. 이 정도로 또 정리를 할 수 있겠죠. 자, 선수들의 기록을 살펴볼게요. 가장 놀라운 점은 카와이 레너드가 68경기나 뛰었다는 부분입니다. 다만 지금 무릎 부상에 시달리고 있는데 어떤 컨디션일지는 그냥 지금은 안개 속 정국이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나타난 건 없지만 확실한 건 레너드가 100%는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 자, 제임스 하든이 72경기, 폴 조지 74경기, 주바치 68경기, 노만 파웰, 테런스 맨, 러셀 웨스트브룩, 아미르 커피까지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8명의 선수가 68경기 이상 뛰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놓고 보자면 건강한 한 해를 보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8명의 선수가 68경기 이상이니까 굉장히 큰 전력 누수는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데니얼 타이즈, 그 다음에 뭐 PJ 터커, 메이슨 플럼리, 자, 이런 빅맨들, 백업 빅맨들도 물량 자체는 차고 넘치죠. 득점 분포를 보시면 자, 노만 파웰과 그 다음에 러셀 웨스트브룩이 벤치에서 두 자리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만큼 로스터가 두꺼워요. 제임스 하든, 레너드, 뭐 폴 조지, 주바치, 테렌스 맨 이외에도 파웰과 웨스트브룩이 벤치에서 나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로스터가 럭셔리하죠. 다만 이비차 주바치가 뭐 빅 라인업에서는 잘 버틸 수가 있는데 스몰 라인업으로 갔을 때 이때 효율성에 대한 좀 기복이 있었고, 그 다음에 빅 라인업으로 갔을 때 주바치 백업으로 누가 나올 것이냐, 데니얼 타이즈냐, 메이슨 플럼리냐, PJ 터커에 대한 출전 시간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이런 부분들은 저는 터런루 감독의 행복한 고민이라기보다는 좀 상당히 풀기 싫은 과제 가운데 하나일 것 같아요. 더구나 상대가 댈러스라면 댈러스도 스몰 라인업 가져갈 수 있고 엄청나게 큰 빅 라인업을 또 때려 넣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터런루 감독이 1라운드에서 정말 엄청난 상대와 맞닥뜨렸다. 굉장히 풀어야 될 과제가 많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로스터의 화려만 놓고 보자면 LA 클리퍼스가 굉장히 훌륭하지만 뭐 내실이 떨어진다기보다는 댈러스를 상대로 클리퍼스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라인업의 크기라든지 아니면 조합을 쉽게 생각하기가 만만치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댈러스 한번 볼까요? 댈러스 같은 경우에는 트레이드 데드라인 전후가 완전히 뭐 다른 팀이라 볼 수가 있는데, 그래도 뭐 색깔 자체를 한번 보면 3점을 많이 시도하는 팀이죠. 3점 평균 시도 개수가 39.5개, 40개씩 던집니다. 그러면 한 쿼터당 10개씩 던지는 거고, 한 쿼터 10개면 거의 1분당 하나씩 던지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죠. 1분 동안 공격만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서로 포지션을 주고받는데 거의 1분당 3점 하나씩 던지는 팀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성공 개수 전체 3위, 성공률 13위니까 뭐 많이 던지고 성공률도 not bad 수준이다. 그런데 3점을 많이 던지다 보면 뭐 림에서 먼 쪽에서 슛을 던지니 필연적으로 자유투 라인에는 좀 덜 서지 않을까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루카 돈치치, 카이리 어빙이라는 굉장히 훌륭한 자유투 유도 스타들이 있죠. 그래서 자유투 시도 개수가 전체 11입니다. 3점을 많이 던지면서 자유투 시도 개수가 11이면 나쁘지 않죠. 다만 자유투 성공률 자체는 전체 27위. 이거는 이제 LA 클리퍼스와 완전히 대조되는 단점입니다. 자유투 성공률은 낮은 편이고요. 또 하나의 약점 가운데 하나가 리바운드죠. 리바운드가 시즌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마이너스 0.9개, 21인데 이것도 달라졌죠. 왜냐하면 댈러스의 가장 큰 문제는 전체적으로 키가 작다는 부분이었어요. 그런데 PJ 워싱턴, 데니얼 게포드 들어오면서 전체적으로 라인업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플레이오프에 돌입하는 댈러스의 약점이 리바운드는 아니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스틸과 블락 같은 허슬 수치는 뭐 리그 하위권 수준이었지만 카이리 어빙, 루카 돈치치, 그 다음에 페이스가 굉장히 빠른 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턴오버가 12.5개다. 이거는 아주 특장점입니다. 페이스가 빠르면 당연히 공격권 많아지죠. 공격권 많아지면 필연적으로 비례할 수밖에 없는 건 턴오버예요. 그런데 턴오버가 전체 4번째로 적습니다. 이거는 엄청난 장점이고, 파울 개수도 전체 탑 10이에요. 18.3개로서 굉장히 영리하게 수비를 했으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댈러스의 공격 스타일을 정리하자면 와리가리를 빨리 합니다. 3점 겁나 던집니다. 그런데 턴오버 적어요. 어시스트 개수가 많지는 않지만 그만큼 내가 허무하게 공격권을 헌납하는 빈도가 낮고요. 그 다음에 수비할 때 파울도 적습니다. 그래서 야투 허용률을 보면 전체 20위에 불과합니다만 이 부분도 후반기에는 완전히 달라졌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뭐 리바운드 허용 개수도 많았지만 이것도 완전 달라진 팀이라 봐야 돼요. 그래서 댈러스는 트레이드 데드라인을 통해서 영입했던 데니얼 게포드, 그 다음에 PJ 워싱턴, 그리고 부상에서 돌아온 단테 엑섬, 이런 선수들의 합류가 댈러스의 전체적인 수비력과 사이즈를 키웠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즌 전체를 놓고 보면 댈러스의 이런 기록들은 평범하지만 후반기만 놓고 보면, 그러니까 새롭게 태어난 뉴 댈러스를 놓고 보자면 LA 클리퍼스보다 오히려 더 나은 점이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죠. 자, 시즌 기록 한번 볼까요? 카이리 어빙은 뭐 역시 정규 시즌 때는 늘 20경기 정도 빠지는 선수인데 58경기를 출전하면서 잡음이 없었습니다. 그쵸? 코트 바깥에서 이상한 짓 하거나 여튼 뭐 제이슨 키드 감독이나 댈러스의 동료들을 골치 아프게 하지 않았어요. 루카 돈치치 70경기 뛰었고, 그 다음에 PJ 워싱턴 주니어는
트레이드로 가세를 했기 때문에 29경기를 댈러스 소속으로 뛰었습니다. 그래서 야투나 뭐 3점 효율이 떨어지긴 합니다만 자유투도 62.7%, 하지만 리바운드 6.2개, 그리고 수비력 뛰어나고요. 팀 하더웨이 주니어는 전반기에 비해서 후반기가 확 죽었죠. 그렇다고 해서 하더웨이 주니어를 쓸 수 없느냐, 쓰면 안 되느냐? 아닙니다. 무조건 스페이싱을 위해서 하더웨이 주니어는 플로어에 있어야 돼요. 다만 그 출전 시간은 어느 정도 줄 수밖에 없겠고, 그리고 데릭 라이블리 2세, 그 다음에 데릭 라이블리 2세는 현재 부상 중이긴 합니다. 그래서 데니얼 게퍼드의 역할이 중요한데, 게퍼드 같은 경우에는 뭐 리바운드 장악력, 리바운드 점유율도 워싱턴 위저즈 시절에 비해서 훨씬 좋아졌고요. 그리고 단테 엑섬, 막시 클리바, 자, 이런 롤 플레이어들도 건재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로스터를 보면 돈치치와 어빙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많이 줄어든 그런 로스터예요. 그래서 트레이드 마감일을 굉장히 잘 보냈고, 루카 돈치치 득점왕에 올랐죠. 기록 보시면 33.9득점, 9.2 리바운드, 9.8 어시스트, 1.4 스틸, 37.5분을 뛰었지만 뭐 아직까지 젊으니까요. 그리고 카이리 어빙도 보시면 180 클럽을 야투 0.3% 차이로 아쉽게 놓쳤어요. 49.7% 야투, 3점 41.1, 자유투 90.5. 결국에는 LA 클리퍼스의 스타 파워도 대단하지만 돈치치 어빙으로 대변되는 댈러스의 워터퍼치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4번 시드, 5번 시드는 뭐 5번 시드가 이긴다고 해서 업셋이라는 단어를 쓰지는 않아요. 하지만 엄연히 LA 클리퍼스 홈에서 첫 두 경기가 열립니다만, 저는 이 시리즈는 카와이 레너드의 무릎 상태가 불안합니다. 무언가 지금 명확하게 클리퍼스도 스탠스를 취하지 않고 있는 건 사실 블러핑일 가능성은 적어요. 분명히 몸 상태가 좋지 않고 정규 시즌 마지막에 나서지를 못했는데, 저는 이 부분을 감안할 때 댈러스 매버릭스가 7차전에서 4대3 승리를 따내고 2라운드에 진출한다 라고 예상을 하겠습니다. LA 클리퍼스가 크립토닷컴 아레나에서 보내는 마지막 시즌인데 굉장히 아쉽게도 1라운드 탈락을 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예상을 하면서 이 시리즈 프리뷰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리즈에 대해서 저는 의견이 분분할 것 같은데, 여러분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남겨주시면 저도 아주 뜻깊고 재밌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